공익제보자의 새 이름 호부사 그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정경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경원입니다. 네, 선생님 첫 방송 어떠셨어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뻥이죠? 아, 정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은 네. 저희가 이제 교육 문제와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함께 하실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수도권 내리사선. 정경원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표어예요. 네. 네, 수도권 수도권 내리사선. 내리사선.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네. 바꿔주세요. 수도권 내리사선은 네. 유치시대 때 이야기예요. 최근에 지금은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입니다. 수도권 내리사선에 이어서 그새 표어가 바뀌었어요. 네. 수도권 내리사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네. 최순실을 넘어 네. 남북 평화로. 네. 맨날 연구하시죠. 어떤 걸로 할까? 네? 오늘은 방송에서 어떤 표현으로 할까? 이런 거 연구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퍽퍽 떠오르고.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다들 뭐 뵀거든요. 네. 그리운 얼굴들을 네. 이걸 여기서- 전문 용어로 일타 쌍피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뭐 일단 사피. 피박에다 쓰리고. 우선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제가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이라는 이제 제도권의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지금 직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보좌관들이 저에게 그 JTBC하고 KBS 정도 말고는 방송 출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한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 팟캐스트는 일절 특히 전국구 같은 그런 거요. 뭐 TBS. 안 나갑니다. 뉴스 공장 저 틀보 총수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트럼프 나갑니다. 근데 호루라기는 우리 동지적인 그런 애정을 가지고 네. 지금 보좌관들 몰래 지금 나왔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몰래 방송. 네, 몰래 방송. 보좌관 몰래 하는 방송. 네. 어쩐지 혼자 오셨더라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공업고등학교 김형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은 호루라기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수상자시죠? 제가 호루라기 수상자.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공익제보하고 한국 투명성 기구 그다음에 네. 참여연대 네. 호루라기 네. 삼관왕입니다. 상관왕이시구나. 네, 선생님께서도 회사에서.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뭐 길을 가다가 만약에 도둑이나 강도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당연히 마땅히 신고하겠죠. 마찬가지로 공익제보라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를 목격했을 때 자기 양심에 의거 어떻게 보면 신고 행위를 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익제보는 어떤 의미에 세상을 좀 맑게 하고 밝게 하고, 다시 말해서 그 청렴도, 투명도를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지난해 기준 보니까 51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서 좀 부패 지수는 좀 낮추고 좀 청렴도는 높여서 네. 덴마크나 뉴질랜드와 같은 예. 좀 청렴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입니다. 네, 덴마크나 뉴질랜드 같은 청년 국가. 네, 지난해 1위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김영태 선생이 이렇게 길 줄 알았어요. 의원님께서 적당히 끌어주세요. 네. 그리고 끝으로 안종훈, 네, 안종훈 선생님 소개 좀 하겠습니다. 안종훈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도 저기 뜨겁은 연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루라기 재단과 인연을 맺게 된 게 2014년 올해 호루라기 상을 받으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요. 저는 2014년에 공익제보 내부 고발을 한 대가로 파면 등 이렇게 여러 징계를 많이 겪었다가 지금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주로 그 공익제보 하셨다가 네. 잘렸다가 네. 다시 또 네. 그런 분들하고 친해요.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또. 예. 저도 뭐
공익제보 제보라면 네. 최순실 국정농단의 네. 꼬리를 잡아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알렸으니까 그렇죠. 네. 제보라면 제보했는데 저는 호루라기 상을 안 줍니다. 아, 그러게요. 항의해야 그거 한번 되겠는데. 건의 드려봐야겠네요. 네. 추천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진짜 추천을 해야 되겠네요. 네. 왜 꼭 안 받고 되냐?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권은희 전 의원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네. 네. 저희가 그런 내정을 분들은 하죠. 목숨의 위험은 느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목숨에 14년부터 네. 현재까지도 그런 여러 위협을 위협의 시들. 한재까지도요? 그럼요. 제가 정권이 교체됐는데도요? 그러게요. 그 유럽을 가잖아요. 네. 최순실 돈 찾으러 네. 한 번은 네. 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중동인이 네. 저한테 오더니 네. 아유 미스터 에? 네, 그래 가요. 아니 그만큼 중동에까지. 유명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총칼로 네. 위협하면은 이게 실체가 분명한데 네. 그런 게 더 겁나는 거예요. 14년도에 제가 최순실 국정원을 최초로 네.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딸이고 네. 최순실 딸 정유라가 있고 공주성마 이런 짓을 하면서 국정농단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의 메달을 위해 가지고 청와대 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심판들을 매수한 매수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경찰에 끌고 가지고 조사를 하고 급박을 한 네. 거니까는요. 그 국정농단이죠. 농단이라는 거는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에 쓰는 거니까는요. 14년 제가 그걸 폭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새누리당의 공격을 아주 심하게 받았거든요. 예. 그때 뭐 벌벌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무서워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고 뭐 잠도 안 와요. 그럼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그냥 그 지하 주차장 가서 어디 뭐 그 드라이브라도 하려고 네. 나오는데 뭐 그림자가 휙 지나가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거고. 요새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요새.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느끼는 스스로 느끼는 이제 공포인데요. 제가 아파트 1층에 살아요. 네. 1층에 요즘 가을에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창문 딱 열면은 그렇죠. 선선한. 바로 이제 그 나무들이 막 그 나무 잎 소리가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참 너무 좋아요. 운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놓고 자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내가 1층에서 며칠 전이에요. 네. 이제 문 열어놓고 딱 잠을 자는 순간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저들이 문을 열고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마치 저를 입을 막고 네. 그런 공포가. 나를 죽이고 사라지면은 그냥 이게 자연사 되는 거 아니에요. 개를 한 마리 키우셔야 돼요. 아니 아파트니까 그러지 못하고. 진돗개 같은. 그러니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아파트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그런 문 막고, 위협까지 진짜 가고. 느끼실 정도. 그런 지금 스스로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재산 그래서 추적- 아파트를 좀 옮기려니까 돈도 없고 종부세 대상 아니세요? 저는요 제가 강남에 집을 이제 아무도 못 사셨어요. 믿으실 텐데 지금 50대 중반 이 나이에 그래도 이제 여당 중진 수도권 내리 사선인데 수도권 내리세요. 집 국회 한 채- 상임위원장이기도 하고. 집 한 채 없다 그러면 안 믿겠죠. 네. 집 한 채 오선에 없고 집한 채 없어요? 없어요. 집 한 채 없고 청빈한 땅 한 평 없고 일부러 안 사시는 주식 안주 없고 어.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노후가 걱정돼요. 아니 근데 그 앞으로 여러 이슈를 추적하다 보면 계속 돈을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력이 안 되실 것 같아요. 현금으로만. 현금으로만. 아니 선생님이 그러시면 돼요. 그런 농담하니까 머리에 그냥 머리털 다 빠져가지고 머리속까지 계속. 아니 근데 안민석 의원님 요새도 그렇게 위협을 느끼신다는데 네. 그 최순실 추적 자금 아직 국내로 들어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오죠. 이제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만간 터진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성과가 있으신. 그럼요. 이제 5월에 대통령께서 네.
그치 말로 화가 나셨다고 봐요. 정권이 바뀌어 1년 동안인데 그렇죠. 최순실 밖에 숨겨놓은 거 하나도 검찰이 국세청이 못 찾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닙니까? 은행재산 다 찾아라, 재산 환수하라.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국세청, 검찰, 뭐 관계부처 5개 부처 모여가지고 환수 TFD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는 검찰이 못해요. 조사는 국세청이 하고 이제 환수 조치는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구성된 지 이제 100일이 좀 넘었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조사 못 하잖아요. 상대 국가의 조사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워낙 빠르잖아요. 번개처럼 팍팍 하는데 이 저 외국 애들은 느려요. 예? 외국 사람들로 해주십시오. 사람들이요. 아니 뭐 팟캐스트에 그래도 좀 뭐 장점이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분들은 너무 느려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제 가령 제가 이제 넘겨준 자료 네덜란드에서 최순실 측이 1,200억 한 국내로 들려왔다. 그런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세청도 못 찾았던 그거를 이제 그 네덜란드 미시하고 해가지고 그걸 찾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의 뿌리가 어디냐? 들어온 거는 최순실 쪽으로 왔어. 최순실 여동생한테 박근혜가 당선되고 12년 12월 19일 당선되고 보름 후인 1월 5일날 13년 1월 5일날 최순실 여동생한테 1,200억이 들어왔어. 네덜란드 페이퍼에서 통해가지고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최순실이가 저수지에 모아둔 돈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고서 이제 우리 세상이 돼서 한국에 보낸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 돈을 그 입금시킨 그 뿌리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당연히 금원머리 외국인. 외국인한테 몇 번 걸쳐가지고 세탁이 된 거니까 그 이름이 최순실이겠습니까? 정유라겠습니까? 박근혜겠어요? 도저히 안 그렇죠. 이 뿌리를 캐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조만간 터질 겁니다. 자, 빨리 갑시다. 나 비행기 타러 비행기 타는 게. 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고 조만간 검찰에서 큰 사건이 터진다. 그런데 이런 공익 제보자들은 저 같은 그런 그 위협과 공포에 시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오늘 그 저희 주제가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민석 의원님 외모를 정경원 선생님 보시고 오늘 처음 알았대요. 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저 근데 여러 번 뵀는데도 예전에 전직 교수님이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원고 작성한 걸 저는 보고서 배우 정도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조폭 제가 비슷하다. 아니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배우 아니면 조폭 이미지. 제가 이제 뭐 이제 강한 게 뭐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이제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방 다니면서 저를 직접 보시는 이제 시민들이 TV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다. 그다음에 TV보다 잘 생겼다.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왜 그러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국정농단 때 워낙 강한 이미지로 인식돼가지고 알고 보면은 부드러운 남자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 학교 얘기를 좀. 이거 재밌게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컴팩트하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만연된 비리가 굉장히 좀 맞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리를 공익 제보를 했다가 학교에서 해직되고 다시 또 복직되고 뭐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건데요. 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학 비리 그리고 학교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최근에 숙명여고 사건에서 보듯이 성적 비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빈발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거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김영태 선생님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또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세 가지라고. 첫째는 이 학교 사립학교를 이 설립자들이 아니면 설립자 그 후손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선생님들이 거기에 뭐 저항하거나 제드는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감히
그 일반 기업체 사장들의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학교는 좀 다르겠네요. 교사를 무엇을 취급하죠? 두 번째로 그 처벌이 처벌이 비리를 저질렀으면은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물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처벌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런 이제 법적인 사학비리를 없애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중에 사학재단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법을 결사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교문이 여기서 뭐 한 15년 동안 장배가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학재단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 뭐 10가지 이상의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별명이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저에게 불려준 저승사자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을 이제 가질 만큼 이 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학재단 비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워낙 또 비리 추적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집요하게 한 15년 동안 하면서 이 세계를 보니까 그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 같다는 걸 제 15년간 관찰한 결과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이다. 해방이 처음이에요. 이 교육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는 앞으로도 아마 이 기록은 못 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교문위를 쪼갠 이유가 사학재단에 로비가 있었다. 그 로비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문위 위원장을 하게 되면 그 위원장은 이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민석이가 교문위 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학재단, 사학비리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끝장을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일각의 그런 이야기가 일각의 이야기가 아니 교육위원장을 하시지. 그러게. 그 이제 교육위원장은 또 그것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야당 몫으로 돼버렸더라고요. 야당 몫으로 협의 과정에서 일각의 의구심을 안민석이를 이제 사학비리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근접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분리했고 교육을 야당한테 줬다는 일각의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보수 야당의 그 특히 자유한국당 안에 사학재단 재단 핵심 운영진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보수 정치의 뿌리라는 게 몇 가지 뿌리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보수적 그 기독교, 그 다음에 뭐 군, 그 다음에 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은 이 보수 정권, 보수 권력하고 엉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MB가 당선될 때,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상지대, 김문기 쪽에서 전문용어로 돈질을 했다. 그래서 김문기가 복귀할 것이다. 그 얘기가 2008년도에 제가 교문위 간사할 때 그런 얘기가 쫙 돌았거든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YS가 쫓아낸 김문기가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리한 과정을 거쳐서 김문기가 복귀를 했을까. 그래서 일각에서 의심을 품었던 2008년 대선 때 김문기가 돈질을 했다. 그것도 이상득이한테. 그런 일각의 의심이 그거는 그냥 그 어떻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처럼 사학재단하고 보수 권력은 끈끈하게 이런 관계. 딱 붙어 있는 이런 관계. 그거는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인들하고 보수 정당하고 사학하고는 같은 편. 이 편이죠. 오늘의 핵심이 이제 요겁니다. 유착 관계. 그거를 풀 수 있는 비행기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학비리도 사학비리지만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자 보호법. 그래요. 이 입법 발의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법안 소위에 계류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예요, 아니면은 상임위. 상임위. 그 지난 8월에 제가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이걸 엄두를 못 내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내가 밥줄이 끊기면은 그렇죠. 다들 한 집안의 가장들이잖아요. 다 그런 범인들 속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용기를 낸 아주 극히 비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네. 근데 모든 그래도 인간들이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만은 제보를 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보한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기금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먹고 살 것은 그래도 국가가 네. 그래도 걔는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공익제보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속에는 호루라기 같은 네. 이런 공익 활동 단체의 지원도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꼭 그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잠재적인 공익제보자들이 또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공익제보하는 분들이 많이 의지하는 의원님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안민석 의원님이신데 이 잠재적인 공익제보자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한마디 조언을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뭐 제가 감히 조언을 할 만한 그런 기는 제가 좀 외람되고요. 단지 저의 입장과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14년 최순실이라는 최고 권력자와 추적전을 벌리면서 거기도 나를 다 쫓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막 쫓기는 그런 관계가 몇 년 동안 된 거죠. 근데 내가 쫓는 사람은 또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들죠. 언론에서 어느 누구도 내 말도 안 믿고 특히 같은 당에서 안민석 너 진짜 그만해라. 너 헛발질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어느 누구도 저를 격려하거나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포기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장이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셨죠.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두렵죠. 내가 최순실하고 싸운 것도 힘들었는데 삼성하고 싸우고 정치인이 개파도 없는 정치인이 삼성에게 밉보인다? 이건 앞으로 그렇죠. 제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한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상임위원장도 되시고. 그런데 왜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냐? 네.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쪽팔리지 말자. 쪽팔리지 말자.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정말 내가 알고 진실이 있었고 내 양심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게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걸 말 못했을 때 이게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재용 그 재판장 그 최순실 라인이라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 진실 그것처럼 나만의 아는 진실이었어. 세상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진실이었고 이건 하느님이 나에게 이 진실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성이 두려워서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고 이재용이가 집행유예나 무죄로 받았다. 그건 얼마나 정말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죽더라도 감옥 가더라도 최순실 나를 2번을 감옥 보내려고 기억을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감옥 가더라도 죽더라도 옛날에 민주화 투쟁하다가 죽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쪽팔리는 말자. 국회의원 내가 4번까지 했으면은 여한이 없는데 쪽팔리지는 말자. 단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림에 정말 그런 고민들 많을 거예요. 내부자 공익 제보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는 이야기 그런 할 만큼의 제가 자기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헤쳐왔다. 네. 그 말씀 제가 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오늘 이 인터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네. 안민석 의원의 오늘의 표어 네. 이걸 울림이 듣고 있을 것 또 같아요.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네덜란드에 있던 1,200억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 건데 지금 어떤 진실을 또 추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돈 해외 은행재산 찾는 거는 네. 이제 검찰하고 구세청이 이제 하고 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신 거니까 밑에 이제 마그마가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제 특별법이 제정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 구세청 맡겨두고 저는 남북 평화의 전도사로서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전혀 다행히 또 다른 네. 다행히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네.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제가 이제 나만의 또 비밀 진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07년도에 네. 북에서 저에게 네. 자기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지시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북은 월드컵 출전을 못하는 거냐 시켜라. 월드컵.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왜 안 되는 핵심을 찾았는데 잔디구장이 없는 거예요.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북을 한 15번을 갔다 왔어요. 모를 거예요. 잔디구장을 지금? 아니요. 17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북을 많이 다녀온 그런 뭐 이런저런 걸로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야 그럼 뭐 내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아줄게. 그렇게 시작돼서 한 1년 동안 절차를 뚫고 제가 뭐 추적하는 뿐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것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조 잔디 기술자가 평양에 3개월 동안 가서 인천에서 남포까지 인조 잔디 재료를 가지고 배를 태우고 가서 그걸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7년 11월 달에 북에서 이게 다 팩트예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북에서도 호로에 다 들을 텐데. 네. 북에서 호루라기 다 보겠죠. 네. 그래서 북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려항공을 네. 서울에 보낼 테니까 안 의원이 100명을 모아서 평양을 보내라. 근데 실질적으로 고려항공 타고 제 지역구 주민들이 네. 갔어요. 평양 가서 평양에? 3박 4일 동안 칙하게 대접을 받고 온 거예요. 예. 2007년에? 2007년 11월 달. 11월 달에. 그분들이 2008년 네. 선거 때 우리 다 떨어졌잖아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서를 시켜줬구나. 안민석 키워야 되겠다. 평양에서도 대접을 받던데. 수도권 내리사선에 그런 기절이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이 네.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업비밀 영업비밀 그래서 삼아 이제 본인의 이런 자랑을 스토리들을 이해찬 의원님께서 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민석 너 앞으로 남북은 경제 교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스포츠. 문화체육, 관광, 예술 이거 하면은 너 대통령 될 수가 있어. 이해찬 대표님이 네. 꼬셨군요. 대표 직속으로 네.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를 위원장을 시켜주셨어요. 네. 참 아까 그 문체부위원장이니까 서로 또 연관이 월드컵 그렇죠. 제가 지금 상임위. 평양이랑 공동 개최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선상에서 그런 지금 선상인가요? 그거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죠. 그게 누굴지는 야 역시 그 기승절 자랑, 야 깨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는 못 잡을 것 저 가야 돼, 같아요. 지금. 네, 정말 가셔야 돼서 네. 저희가 다음에 또 너무 오늘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 밤새도록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해오셨는데 얘기를 다 하고 오늘 길이 있었어요. 1시간이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2탄을 준비해야죠. 아무래도 안민석 의원과 함께하는 2부 라운드를 또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야 될 다 것 제가 같습니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인데 네. 동지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하고 너무 숨 가쁜 인터뷰. 숨 넘어갔어요. 숨 넘어가는 인터뷰 했는데요. 어찌됐든 저렇게 공익제보자들을 곁에서 네. 지원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민석 의원 말고 또 누가 있죠? 공익제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때 당시에 제가 회고해 보면은 네. 유은혜 의원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죠. 네, 네, 그분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도종환 의원 네, 지금 다 장관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공익제보자들을 적극 도운 분들은 장관이 된다. 장관이 되는 또 그 신기한 루트가 예. 네, 있네요. 공익제보 지원자를 돕는, 돕고 네. 장관되자 네. 이런 프로젝트를 네, 저희가 네. 또 해야 되지 관리자 한번 좀 않을까. 봐야 될것 예. 네. 앞서 원래 저희가 이제 오늘 교육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 안민석 의원 얘기 때문에 네. 최순실 게이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태 선생님 양천고등학교에서 처음에 해직이 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원도 하시고 서울시 교육의원. 교육위원, 네, 교육위원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공립학교 특채 1호 기사, 1호 교사. 지금은 고등학교에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공고에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천고등학교에서는 왜 해직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 2008년이었어요. 네. 2008년 꼭 1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 비리 등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죠. 네. 근데 비리가 많았는데 그 학교 안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삼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급식 비리인데 당시 이사장이 그 유령 회사 보람이 푸드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그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네. 사실상은 이제 직영하면서 위탁하는 것처럼 네. 해서 이제 폭리를 취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학교 급식 이게 네. 급식이다, 단체 급식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그렇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학교 홈페이지에 뭐 이물질 나오는 거라든지 점심 먹은 것이 저녁에 다채탕으로 똑같이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불만이나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교육청 홈페이지까지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좀 공분이라고 할까 불만이 컸고 그거는 뭐 단지 정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그 사립학교 중에 이제 물론 일부의 사립학교 운영자들인데 그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걸 한마디로 장사 속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한때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급식이 이런 수준이에요 막 그러면서 사진. 예, SNS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인가 봐요. 예. 제가 있었던 때도 그때도 뭐 이 학교 저 학교 많은 학교에서 급식 비리가 네. 터졌을 때인데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급식 비리였죠. 말씀드리면 이제 당시 재단 이사장이 네. 학교법인 이사장이 그 보람이 푸드라고 하는 유령 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차린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직영하면 실질적으로 직영하면서 네. 위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자기 이제 회계부죠. 회계조정. 가정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부나 운전기사 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유령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면 차라리 급식의 질이라도 좋았으면 나았는데 급식의 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뭐 점심 먹은 게 저녁에 또 나온다든지 심지어 저희가 무슨 탕이 나와서 고기가 나오면 그때 처음 알았는데 등급의 고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 먹어도 씹어도 잘 씹히지 않는 그 고무줄 같아요. 식재료로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다도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항의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좀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서신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립학교가 장사 속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자습실, 독서실 운영하면서도 돈 받고 매점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하면서도 뭐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일종의 봉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학생이 모든 것을 봉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래서 그 학교는 아까 얘기한 급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급식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이 우리 한정원 선생님이나 정경원 선생님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은 종업식이나 아침 개학식 하면 오전 수업하면 4교시 끝나고 가잖아요. 점심은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재량 휴업일이라는 게 없어. 왜? 그 하루 한 끼 밥을 안 팔면 엄청난 손해니까. 그래서 모든 학사 일정에 이 급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립학교라고는 해도 사립학교도 사실 공교육 안에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네. 무슨 학원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육에 포함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학 재단에 사립학교 재단에 돈벌이의 수단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머슴? 아까 머슴이란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예,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이 도대체가 학교를 운영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화기 때 네. 훌륭한 유경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세, 3세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해방 이후에 일종의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탈세를 목적으로 학교를 이제 설립한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아까 얘기한 장사 속으로 학교를 설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립학교 이사장은요 네. 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선생님들이지만 선생님도 일정 정도 자격이 있잖아요. 교사 자격증 이런 거 없어도 됩니까? 교장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이사장은 그런데 없어요. 이사장은 그걸 어떻게 보면 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교사나 교장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이사장인데 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이도 돈만 있으면 학교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게 이건 진짜 열심이죠. 법으로 좀 바꿔야 그러니까 아까 되겠네요. 얘기한 안민석이 있을 때 사립학교법이 네. 시급한 이유가 네. 그게 저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상당 부분 사학 비리를 사실상 방조 내지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안민석 의원을 다시 소환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총대 어떻게 매시라. 하고 있냐, 총대를 매시라 이렇게 당부. 지금 전화라도 한번 네, 걸어볼까요? 다시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태 선생님은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직 사회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양천여고에서 양천고에서 공익제보를 했다가 해직을 당하시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 되시고 다시 또 현장 교사로 돌아보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입지적인 내용이라서 최근 들어서 이 선생님의 삶을 영화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영화 제작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요. 저는 그냥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이제 힘든 과정을 또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비리나 위법 탈법에 처음에는 그 학생들 너희들 한번 스스로 해결해봐. 학생회도 있잖아. 그리고 부모님들 좀 도움을 좀 받아봐. 그랬는데 앞장섰던 아이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네.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체벌이 허용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담임쌤이나 그게 몇 년도죠, 선생님? 양천고등 2007년, 8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체벌이 있었죠. 그래서 불려가서 거의 초조금 상태에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만 바르게 얘기해도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아니면 넌 싫으면 전학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말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암흑기였죠. 그렇죠. 학생 인권이 암흑기였죠. 거기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학교는 교도소고 선생님은 간수고 우리는 죄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일부 아이들이 인식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눈 감는다는 게 저도 같은 공범이라는 아이들한테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좀 같이 나서줘야 되겠다. 이제 교육자적인 양식으로 아이들 대변해서 이제 하나씩 개선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면 학교 측이 네. 당시 학교 선택제도 이제 시행되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양정구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요. 목동구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화곡구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우수 사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뀝시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왜 그거를 그대로 안 받고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아까 얘기한 교사는 선생님은 하는 일 당신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니까 애들이나 가르쳐. 학교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마. 이런 그러니까 법인 이사장이 아까 얘기한 내 덕에 너희들은 다 먹고 산다. 그러니까 교사는 일종의 머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저가 무슨 이렇게 그 내부 고발을 했거나 공익제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 우리들은 충분히 아까 교장, 교감, 네. 당시 이사장 설득하고 이해 구하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네.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기울였죠.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선생님 대표들이 이사장 집까지 찾아가서 네. 이전에 그 과오나 잘못은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 아까 급식비리 같은 것도
이제라도 좀 바로 하자.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느꼈냐면요. 이 악행도 오래되면 관행화되면 중독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아까 얘기한 식당을 쉰다고 생각하면 내 손해가 얼만데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야 이게 학교가 아니구나. 근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런 사립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학교도 그랬어. 우리 학교도 그랬거든. 공감을 많이 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안종훈 선생님께서는 왜 그렇게 학교를 3번이나 그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네. 뭐 파면 2번에 직위 해제가 3번이었나요? 연거푸 3번. 뭘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네, 그 사립학교에서 가장 큰 죄는요, 뭐 횡령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성적 조작, 뭐 입시 부족, 그걸 넘어서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존엄에 대한 도전. 괘씸죄죠. 네, 괘씸죄입니다. 이 괘씸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사장님 그때 그러셨어요. 이제 학교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선생님 어느 학교에 계세요? 저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입니다. 동구 마케팅. 예전에가 동구 여상으로 훨씬 더 많이 동구 여상.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서울 하면 거의 2대 두 명문 사학이 있다고 할 정도로요. 여상 중에서는 네. 서울 여상, 동구 여상 하던 그런 명문 학교였고요. 사실 그렇게 좋은 학교이고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쳐간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문제가 있건 했을 때 문제 제기하고 좀 갈등이 있을 때 저희는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바로 잡아 주시면, 그리고 항상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바로 잡는 게 네, 그게 진정한 알미고 교육이죠. 그게 교육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아니 네가 나를 지적해? 감히? 구체적인 계기는 어떤 이런 거였습니까? 선생님은 저 급식비였는데. 같은 경우는 그거였습니다. 저희 학교 행정실장이 네. 공검 횡령하고요, 건풍수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제로 그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행정실장이라 그러면 학교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촉발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따른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이건 뭐 국립학교는 벗어나서 어느 조직이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건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분이 그냥 계속 행정실장이셨어요. 계속. 네. 문제가 있고 사법 처리까지 되었던 분이 계속 계속 행정실장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적절한 처리를 해달라고 네. 요구를 했었던 거죠. 네, 그게 뭐 그 당시로 저는 이제 행정실장님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행정실장이 범죄에 일부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횡령을 한 돈을, 그러니까 행정실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네. 범단이었군요. 네. 범단.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립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은 거의 다 거의 한 편. 이사장의 한 편. 수족 같은 수족 사람을 사람. 문제 이제 되는 거죠. 거기다 앉히죠. 예. 그러니까 네가 감히 어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한테 직위제가 되신 건가요? 그 아니면 당시에 파면? 파면이 된 거죠? 그 당시한테 문제 네가 없었던 걸로 조용히 하고 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다 모든 거 다 시혜를 없었던 걸 베풀어주는. 해줄게. 이런 거였던. 굴종을 강요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거기에 그냥 제가 좀 더 굴하지 않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사장님이 저희 그 특별감사로 인해 가지고 이사장 승인 취소가 됐어요. 연말로 하면 쫓겨난 거죠. 네. 쫓겨나면서 본인이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에 이제 불복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비를 또 법인 돈을 가져다 썼어요. 개인 소송. 예, 소송인데. 그럴 때는 이제 전형적인 횡령이 비싸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배임 이제 횡령이. 걔가 그 소송비에 대해서 다시
또 다시 네. 이제 문제 제기를 또 예, 하시고. 문제 제기 있다.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 부정에 절대로 안 물러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 입장은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문제 제기하고 심지어 이게 이제 교육청의 공익제보나 네. 검찰의 이제 고발 단계 이러면 속된 말로 네. 개가 주인을 고발해 이제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무엇은- 주인을 물어 이렇게 네,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인식을 용납이 안 되고 상식적이고 어떤 뭐 절충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악감정 가지고 사실은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어야 되고 합리적. 투명해야 되고 예. 합리적이어야 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학 비리의 싸움이 이제 가다 보면 그런 논리나 합리나 이성은 사라지고 아까 말씀 배심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감정의 그러네요. 이제 죄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체 학교 분위기라든가 교육의 환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그렇죠. 저는 네.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그 안종훈 선생님의 그 징계 사유들을 보면 네. 황당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직위 해제 기간이었나 뭐 그 기간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 같은 거 쓸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본인 자리를 없애버리니까 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없애버려요. 네, 아, 그러면 책상을 빼는 책상을 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니, 뭐좀 개인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동료의 컴퓨터를 빌려서 잠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정확한 팩트는 네.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나중에 이제 뭐 파면 제가 2번 네. 그리고 한 10개월간 수업하고요 모든 업무 배제를 또 당했었어요. 네. 예. 그 업무 배제 당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사실 정상적인 자리 배치를 해주질 않는 거죠. 원래 제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학교에 출근하셔서 출근을 해서 자리를 어디 주냐면 어디로 그 가요? 예전에 그 학교에 가면 그 교무실 같은데 예, 예, 일을 예.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계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예. 뭐 사원이라 그러기도 예, 하고 예, 요즘은 예. 이제 행정 보조사 또 행정 실무사, 네, 행정사 네. 이렇게 불리는데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문과에 있는 그 자리를 문 앉으라고. 앞에 있는 자리에다가 저를 일종의 일부러 모욕 그렇죠, 을 그런 주는 거죠. 거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교사의 지위가 그렇죠. 아니다라는 너는 것을 교사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보임으로써. 보여주고 뭐 이런 동네 건가요? 교사들한테 이제 그 동네 낙인 찍기 효과를 그렇죠. 하는 거죠. 또 다른 당신들이 제보자가 나오지 그러네요. 않게. 예, 네. 만약에 당신들이 안정훈 쌤처럼 똑같이 공익 네. 제보하면 이런 당신 꼴이- 이런 대접 받는 거야. 네. 이거를 표징으로 알아.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무서워요. 낙인 찍기 네. 효과고요. 사실 안 당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자리 좀 딴 데 앉았는데 그게 뭐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전에 누구 앉았던 자리잖아. 그 자리에 사람은 안 앉았던 자리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모멸감이나 모욕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정신, 존재감을 지워버린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존엄. 네, 존엄. 존엄에 대한 인격권 침해죠. 그렇죠. 사실 파면돼 쫓겨났다면 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싸워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하면 돼요. 또 싸우면 네, 되는데 예, 예. 일단 복직을 해서 학교를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잘 다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괴롭힘을 당하는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고통 현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더 힘든 거 같아요. 그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쓴 걸로 그 그래서 항목이 뭐였죠? 제가 그 처벌 항목이? 그 자리에 앉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네. 좀 친한 분한테 이제 네. 퇴근하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좀 일이 좀 한 시간 좀 이따 갈 거 약속이 있어서 선생님 저 한 시간만 선생님 컴퓨터 좀 웹스팅이죠 일종의 인터넷 좀 하다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양해 구하고 그래서 네. 퇴근하시면서 가고 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좀 네. 이렇게 그 인터넷 하고 하다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학교 정보 보안 그 규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장 서면 공고를 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직위해제 사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너무 비인간적이죠. 저가 야. 경험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학들의 비리 사학들의 행태가 거의 조폭 집단 같은 거죠. 조폭 집단과 같고 아까 얘기한 거기에 뭔가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찍히는 거고요. 네. 개심죄로. 그렇군요. 그다음에 당연히 보복성 징계를 해요. 근데 본인들은 보복성 징계라고 안 해요. 네. 절대로. 실질적으로는 보복성 징계인데 보복성 징계라는 걸 피하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다른 사유를 정말 치졸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뭐 어처구니 없는 이제 사유들을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유가 붙어서 직위 해제가 되고 파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내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 측의 정보만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것에 같은 대해 경우도 억울함이 징계 굉장히 사유 많으실 중에 것 하나가 같아요. 이제 제가 CA 시간에 제가 글을 쓰는 이제 시나 소설을 쓰는 국어쌤이니까 네. 제 시집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그 아무래도 제가 썼던 시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다가오니까 무료로 나눠줬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요. 네. 그 시집을 강매했다. 이렇게 해서 제 징계 사유에 근데 돈을 받은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데도 그건 나중에 나중에 법에서 밝혀질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단 징계를 내려버리면 강매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매장을 되냐면 시키려고 하는 학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징계를 당하고 파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네. 제일 어려운 게 금방 낙인 찍기, 선긋기.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가 제 집처럼 드나들던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어제처럼 한 가족처럼 말 섞고 이야기했던 일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저하고 딱 거리를 두게 하는 거죠. 거리 두게 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그러면 이제 아까 파면은 사실 교직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사형 선고인데 저를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 아니 뭐 학교가 그냥 파면했겠어? 뭔가 이유가 파면할 만 있겠지. 짓을 했으니까 파면했겠지. 네. 이렇게 그 색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니다고 보여줄 수도 없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인데 두 아들이 중학생 때인데 너희 아빠 쫓겨났다며 잘렸다며 이랬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나 어머니가 느끼는 거는 가족들의 고통 때문에도 예. 너무 사실은 힘들다. 제가 이 프로그램 두 번째 진행하지만 그 공익제보 하신 분들은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나 이게 인격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괴롭힘의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 고통과 속상함을 이걸 인내로 다 그리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정경원 선생님도 사실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이게 제가- 하나고등학교 네, 저도 뭐 사실 뭐 할 네. 말은 많은데 네.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사회를 보고 있는 관계로 뭐 아까 또 안민석 의원님 뭐 영업 비리 뭐 이런 얘기 간단히 하시고 가셨는데 네. 사실은 뭐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 당시에도 네. 국정감사에서 뭐 관리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영업 비밀이 뭐냐 도대체 얘기해라 해도 자료를 안 내놓고 사학에서 사실은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떤 걸 수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문제보다도 네. 사실은 안종훈 선생님 하면 이 공익제보계에서는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힘든 공익제보계. 상황 속에서도 네. 굉장히 나름의 어떤 해소 방법과 즐겁게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사진을 보면 네. 교무실에서 네. 그 당시가 아마 직위해제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기도 하고 네.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커피 전문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는 네. 선생님으로 되게 유명한데 선생님의 그 나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노하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어차피 파키랑 싸우잖아요. 네. 그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싸움 힘의 원천은 가족, 가정,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든든한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익제보나 어떤 내부 고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흔들리면서까지는 고민하지 마시라. 일단은 먼저 중요한 말씀. 든든한 뿌리가 바탕이 되고 난 다음 네. 싸울 힘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 외부의 그런 조직은 되게 거대하거든요. 네. 내 그냥 의지만 갖고 덤볐다가는 사실 나만 힘들거나 네. 나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지탱해 줘야 될 내 가족까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짐을 이제 오히려 더 얹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공익제보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과정에서 그걸 좀 단련이 좀 되죠. 느꼈고 그래서 사실 초기부터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당신이 멈추라고 그러면 나는 멈춘다. 하지만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가 이 힘든 일을 우리 집으로 가져와서 고민하지 않는다. 대신 더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더 많이 만들었고요. 사실 그래서 집에서 좀 웃게 되고 더 즐거워지니까
나가서는 생활을 투쟁의 힘을 얻는 네. 그렇군요. 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밖에서 좀 왕따 당해도 버틸만 집에 하십니까? 가면 돼. 버틸만 하십니까? 그리고 커피 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잘 안 않죠. 이게 돼요. 보통 저- 내공이 아니신 거죠. 저는 예, 그렇게. 준비가 안 된 해직이라서 그렇죠. 또 열이시니까 네. 시 쓰시고 열이시고 인간이라고 준비된 해직은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물론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동부나 제가 있었던 학교 법인이 물론 아주 정말 악질적인 법인을 만났기도 했지만 또 우리 제가 제일 사실 1인 시하면서 해직 동안에 누군가 동료 교사 같이 해직이 됐으면 참 힘이 됐을 건데 그 혼자가 혼자는 힘들죠. 저기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해직을 시켜놓고 온갖 괴롭힐 때 네.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렇죠. 제가 네. 아유, 선생님, 제가- 의직하고 예. 진정성 있게 왔지만 너무너무 아까 얘기한 그 안미석 의원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학교 1인 시할 때도 정말로 건정한 어깨 청년들이 제가 뭐를 느낄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해서 동료 선생님들이나 시민단체 우리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순번을 정해서 저 1인 시할 때 옆에서 지켜줄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거는 아까 학교는 일부 사립학 제가 있었던 학교를 비롯해서 안정원 쌤이나 우리 정경원 쌤이 계셨던 이런 대표적인 비리 사학들은 학교이기를 포기한 교육기관이냐 이런 느낌.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당시 저는 1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까 그렇죠. 제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그 교육청을 믿고 공익제보를 한 거고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육청은 와서 당시 법인 편을 손을 들어준 거죠. 당시 공정택 교육감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교육위원이 돼서 감사관실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왜 이 계속해서 영거푸 법인 이사장에게는 주의경고밖에 안 주냐 네. 그랬더니 당시 교육감께서 사립 이사장들에게는 주의경고 이상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도처에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4대강 혹은 또 자원외교 뭐 방산비리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아주 이 뭐 교육 뭐 네. 무슨 그 자그마한 세포 조직까지도 다 이런 적폐들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네. 요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네. 학부모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서울 숙명여고에서 이런 일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네. 피해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숙명여고 학부모님들 전화로 연결해서 네.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놨는데요. 한번 직접 연결을 해볼까요? 네. 어머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그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있는 거죠, 어머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현재 학교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동요와 분노가 굉장히 상당하고요. 교내 쌍둥이 옹호 방송 후에 학생들도 분노와 야유를 보내며 책을 집어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는 네. 교권 바닥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보아도 본질만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 딸들한테 시험지 답안지 갖다 주는 것을 아는데 이를 알고도 선생님을 공경할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하고 의아해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처음 이 사건을 어떻게 접하시게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2학년으로 그 쌍둥이하고 같은 학년인데요.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작년 2학기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무부장의 딸이 쌍둥이래. 근데 둘 다 여기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낮은 성적에서 1등급으로 점프를 했대. 이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전에 어머님들께서 소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자, 이번에 쌍둥이 아빠죠. 그 숙명여고 교무부장께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은 들으셨나요? 네. 네. 이 소식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는 너무 경찰 수사가 사실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 일이 크게 문제가 됐었고, 어머님들 중에서는 교육청에, 강남교육지원청에 직접 전화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보 전화를요. 네. 그런데 제보 전화를 받고 그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소명 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그 몇 개의 그 성적만 그 팩스나 뭐 이런 걸로 받은 이메일인지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대로 그 구두 종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7월부터 8월, 또 8월 방학 내내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어머님들이 개학을 바로 앞두고 어떤 분인지 몰라도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증거나 조작했던 것들을 모두 인멸시켰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대처를 미적미적하게 한 잘못이 큽니다. 네, 경찰 당국이 수사를 너무 경찰은 수법을 늦게 한 게 아니라 수가 경찰에 넘기기까지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앞서 어머님들께서 그 쌍둥이 옹호 방송을 학교에서 했다고 하셨어요. 네. 쌍둥이 옹호 방송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불과 한 2주 전에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과도 나오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5일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요일에 원래 오전 수업에 50분 수업인데 그것을 35분으로 3개 시간을 35분으로 다 단축을 하면서 45분 아이들 학생들 전교생의 그 수업 시간을 줄이고 그 아이들 옹호 방송을 한 겁니다. 즉 그 실제로 소문은 이렇게 나 있으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런 소문이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또한 그때 당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발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개연성이 높아서 그러나 실제로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서 수사에 넘기겠다고 한 그 발표가 있었던 후라서요. 학생들은 어떤 것을 발표할지 좀 궁금해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은폐한 채 서울시 교육청에 특별감사가 있었으나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전 교장은 심지어 엄마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쌍둥이는 지은 죄가 딱 3가지다. 열심히 공부한 죄, 전교 1등한 죄, 숙명 여고에 다닌 죄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심정이실 텐데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지금 촛불 집회도 매일 그 학교 교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저희는 어느 직종보다 높은 수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형제만이 아니라 다반지가 유출된 사건이므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것이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왜 정교조가 침묵하는지 또 112년 전통의 이 학교 동창회는 왜 침묵하는지 촛불 집회 어머님들은 실제로 지금 이 다반지 유출한 선생님의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그 쌍둥이 아이들이
선생님과 쌍둥이 딸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교내 방송, 학부모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문제 유출, 시험지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재단 차원의 더 큰 비리를 알고 있어서 감싸주는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교수의 채용 비리나 학교 시설 임대료 비리나 교사 자녀 입시, 입학 시 서로 뒤봐주기를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합니다. 네. 저희 촛불 집회에 나오는 어머님들은요, 그 신임 교장, 교감 선생님이 쌍둥이를 내신 스타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어머님들의 촛불이 이제는 횃불로 바뀔 지경입니다. 그 현장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시나요? 한 몇 분 정도 촛불 집회 나오세요? 많으실 때는 한 70명 정도 나오시고요. 네.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너무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최소한 뭐 10명 이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서울교육청, 그러니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 교감 등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학교 측이 재심을 요청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교육청은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 어머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또 학교 당국에서 먼저 책임 있는 사과나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컨대 학교 측에서 교육청의 항의의 뜻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면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실제로 개학 때부터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학교 측에 책임 있는 또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네. 너무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는 것만을 원하는 것처럼 학교 측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자진해서 특별 감사를 청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에서 사실 쌍둥이 퇴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상당히 분노를 했는데요. 네. 교육청의 결과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적반하장격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교 측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청와대 청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감사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는 112년 전통의 이 학교가 명예를 올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학교 명예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이 선생을 그대로 옹호하는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것이 우리 아이의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립과 공립학교를 떠나서 선생님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생부 종합평가, 종합 전형의 수시, 전형의 병폐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내신 불신 또 수시 폐지를 원합니다. 네. 내신 종합을 부추기는 병폐를 양산하는 그런 수시 제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네.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현대판 음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에 문무 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행해졌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등용할 수 있었던 제도. 지금 학종은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고려시대 500~60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아유, 어머니들께서 너무 분노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촛불 집회 하셔야 되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오늘 주신 말씀들 저희가 방송에서 잘 내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숙명여고 학부모님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아우. 이 엄마들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뭐 여전히 좀 촛불 집회도 하실 거고 힘들어 하시는데 예, 분노가 보통이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계시잖아요. 세 분 모두. 네. 제가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학교에 정말 이런 시험지 유출 사건 또는 답안지 유출 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주는 없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정말로 문제없게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교사 집단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집단은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 지금 요 근래 드러나는 그 교육 비리는 대부분 다 사립학교예요. 아까 얘기한 사립학교고 광주에 이제 행정실장 통해서 성적 네. 시험지 빼낸 사람이나 이번에 숙명여고나 다 사립이고요. 또 미투 현상 일어나는 학교들도 대부분 다 사립입니다. 사립이 문제군요. 어떻게 보면 교육 비리는 곧 사학 비리인 거고 그 사학들이 아까 얘기한 저는 교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공적인 일인데 네. 아까 안미석 의원 말처럼 이건 그냥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이런 아까 치해법권적인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사학들이 어떤 거냐면 이 비리 사학일수록 명문대 다시 말하면 좋은 대학 그 진학률에 목을 내요. 제가 여기서는 실명을 말하기는 어려운데 서울시내 아주 유명한 네.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네. 학교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30% 정도에만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특별 자습실까지 만들어서 심지어 그 학교는 30% 밖에 있는 아이들은 쓰레기다. 너희들은 아무런 학교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성적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엄청나게 신경 써서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면 그 학교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명문대의 기준이 좋은 학교의 기준이 그 학교가 얼마나 투명하고 인성교육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서울대 몇 명 보냈냐 네.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서울대 몇 명 보냈냐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일부 학부모들도 그래 학교가 좀 위법 탈법 비리 좀 저지르면 어때? 내 아들 명문대만 가면 되는데 이런 사고 방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리 사학일수록 우리 명문대에 목을 맨다. 네. 그래서 그런 점 특히 그래서 특히 족벌 사학이나 금방 얘기한 비리 사학에서는 얼마든지 네. 일어날 수 있는 비리다 이렇게 보는 그렇군요. 거죠. 좀 학부모님들의 인식이나 우리 학생들의 인식이나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명문대학을 보내는 게 줄 세우기 쭉 해서 그런 학교가 아니라 인성부터 학교 교육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안정훈 선생님 정말 이런 비리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숙명여고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뭐 대부분 지금 미투, 올 초 용화여고에서부터 시작된 미투라든가 뭐 광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험지 유출부터 해서 거기에 많은 지금 또 미투 운동과 관련된 학교라든가 그 대부분이 다 뭐 90% 이상 정도가 다 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사학이 갖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네. 좀 거기에 좀 저희가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선생님 네. 하나고등학교는 명문고잖아요. 네, 명문고라고들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학교 아닙니까? 네. 그런 학교 중에 상당 그 학교도 수가 비리 그렇게, 학교예요. 그렇게 합니까? 30%만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고등학교는 네, 면학실이 다 자리가 예, 면학실이 다 있습니다. 네, 다 예. 전교생이 다 예. 있는 학교인데 사실은 이제 그 숙명여고 입시 그 시험 문제 유출 문제를 보면서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해봐야 될 것이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양정고등학교나 진명여고나 이렇게 사학들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하나고등학교까지 왔는데 이 원안지 원안지 관리하는 실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잘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태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수조사 제대로 하면 이거 엄청난 그 문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학교들이 사실은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사들에게 이제 원안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마감 일자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사실 표준화된 게 없어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습니까? 학교는 20일 전에 걷는 학교도 있고. 아니 교육청에서 그런 가이드라인 하나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요. 저희 교육감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고사 시작하기 20일 전에 원안지를 거두면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유출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뉴얼대로 해서 고사 원안지 관리 기간을 최소화해서 그 복사를 한다거나 시험 준비에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사실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이제 수능여고 사태에서 보면은 뭐 시험지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교직에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험지 유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걸 결제하면서 시험 문제를 외우기는 어렵고요. 교사들이 사실은 원안지 제출할 때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해서 이원 목적 분류표. 예.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그 이원 목적 전문 분류표. 용어죠. 근데 예. 그건 사실은 거기에 보면 그냥 한 장으로 객관식 답과 주관식 답, 채점 기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린 답을 그냥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예, 그것만 있어요. 예, 이원 목적 예. 분류표만 사실은 뭐 가지고 있다면 그럼 시험지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몇 그 번, 쌍둥이 일본이 몇 아빠 번 이렇게 교무부장께서 네. 1분 몇 초밖에 안 봤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냐 이런 네.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핸드폰으로 찍거나 네. 출력은 할 수 있죠. 아니면 복사를 1분이면 할수 충분히 있죠. 찍을 수 있죠 사진을. 네? 예. 그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용 목적 분류표를 나이스 시스템 안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교무부장이 권한이 설정이 된다면 이용 목적 분류표도 출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 진보교육감들이 그 제도개혁 네. 차원에서 이건 정말 학사 행정에 대해서 엄마들이 다 불신하고 학생들도 불신하게 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에 대한 제도개혁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같은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공립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공립. 예, 공립교사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 없이 본인이 상피 네. 내가 우리 아이 같은 학교가 됐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 바로 그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공립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같은 아빠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내 아이가 왔을 때 상피를 하게 되면 교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불이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뜻 쉽지 않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걸 보면서 사립학교도 좀 이렇게 교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완전히 뭐 다른 학교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들어왔을 때 한시적으로 한 뭐 3년 동안 네. 졸업할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학교랑 이렇게 서로 좀 교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그러면 지금 여전히 공립은 공립끼리 순환 전교 할 순환 수가 제도를 있죠. 하는데 사립은 거기에 지금 계속 현재는 할 수가 평생 없는 그 거예요. 학교에 평생 그 다니시는 학교가 거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사립도 그런데 다른 학교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파견의 근거가 마련된다라면 사실 학교 간의 문화가 사실 교류가 되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사립학교 안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서로에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이렇게 열려주는 계기도 저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 사립학교 교사의 모든 급여를 네. 지금 국민의 혈세로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네, 인건비. 다 인건비를 많이 모르세요. 네. 사실 그러네요. 모르고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예, 100% 100% 거의 거의 다. 99. 국민 네. 세금으로. 네. 자사고 같이 아주 특별한 학교를 빼고는요. 네. 대부분. 아, 그러니까 그럼 소수의 하나보다 주지 말고. 네. 소수의 재정결함 뭐 자산. 네, 그런 학교를 뺀 모든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공립교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의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 사학재단 자율성 이런 이름으로. 이사장이 그냥 정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마음대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생기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비리, 네. 모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문제제기하는 선생님들을 오히려 이렇게 근데 이제 탄압하고. 사학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저는 아까 국회가 우리가 사학법 개정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네. 전면적인 개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당은 야당대로, 아까 여당 의원들은 또 옛날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섣불리 좀 나서지 못하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사실 박주민 의원 외에는 거의 모두가 총대 밀려고 나오지도 않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답답한 사실 형국인데,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독소 조항만이라도 제거해달라. 네.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이제 징계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어떻게 하냐면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지금 숙명여고 교무부장처럼요, 학교 측 재단 측 사람이면 교육청이 징계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 뭐 행정실장 재심도 요구한다고 해도 안 하면 끝이고. 심지어 중징계인데도 그냥 그 징계 전에 그냥 사표 쓰고 나가게 하면 네. 또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이게 다시 불러들이고 네. 이런 일이 해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대신 반대로 그게 양날의 칼처럼 자기 그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죄를 져도 그렇게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학교법인이 네. 이제 조금 학교에 대해서 바른 공익제보자. 말 했다면 이제 저희 세 사람처럼 그냥 괘씸죄에 걸려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의 그 보복성 징계를 네. 감행하죠. 해서 돌아오면 또 징계하고 돌아오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는 그렇죠. 요 과정에서 스스로 그만두게. 그만둘 요 때까지. 과정에 좀 포기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파면돼가지고 두 번이나 이제 파면돼서 연거푸 쫓겨났었고 직예제 기간 9개월 그리고 수업을 배제받던 10개월 그건 한 2년 6개월 가량을 네. 학교에서 수업을 못했어요. 그럼 저 대신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서 네. 수업을 했겠죠. 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다 했어요. 이중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월급을 줘요. 저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누가 지급을 해야 될까요? 국민 세금으로 주는 당연히 생각하시면 그건 그 처벌한 학교재단에서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주는 경우 사학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일전하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계속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또 징계하고. 그러니까 전면적인 사립학교법 사학교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아까 몇 가지 독소조항이라도 바꿔야 된다. 좀 해야 알겠습니다. 사학이 기본적으로 정상화되어 있고, 아까 숙명여고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 또 너무 좀 우리가 지역적인 거, 물론 내신에 대해서 수능 수준의 네. 관리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도 이게 대학 입시라고는 과열이 되면 꼭 맞습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입시제도의 얼마나 좋아요. 봉사활동 해오는 사람한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학생이 안 하고 학부모가 대신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고 요새 네. 또 요새도 그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네. 수상을 또 대학 그러니까요. 입학에 반영을 하면 또 어디서 상을 받아왔다고 또 위조해오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문제가 되는데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 교육 제도개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그렇죠. 디테일에 아주 그 교묘하게 이를테면 학교의 건강하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안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학에 목매는 교육을 네. 이제 하지 말고 대학 진학률 좀 낮추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독일이나 많은 선진국들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대학 졸업자와 차별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국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네.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만 제정해도 이게 상당 부분 해소되는데 김 선생님을 국회로 보내야 될 아니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또 저희가 가보는 왜냐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결국은 네. 다 입법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저희는 네. 아까 얘기한 문제점도 정확히 네. 알고 대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더구나 우리가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교육은 뒷전이니까 저희 사실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고통스러워하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게 지금의 현재 수준. 윤 선생님을 국회로 보내는 걸로 네. 합니다. 안정원 선생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셨죠? 원한 이원 목적 분류. 이원 목적 분리표 이건데 우린 잘 모르니까 시험지 유출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교조 왜 가만히 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사립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여쭙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아주 이런 그 입시라든가 뭐 성적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입니다.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들 사람 쪽도 어쨌든 아이가 있고요.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이 그 사회적 정의라든가 공정한 어떤 그 입시의 어떤 규칙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도 네. 아이들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피해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섣부른 어떤 의견 개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상처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교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입시나 성적 비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 객관적으로 확인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태를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그동안 일관되게 되어 왔던 거고요. 이번은 뭐 숙명 요구라고 해서 저희가 뭐 별다른 입장을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야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결과에 따라서 아주 당연하죠. 엄정한 네. 결과, 문제 엄정한 추정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이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육과 관련해서 또 군대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네. 얘기를 시작하면 3박 4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끝나서요. 끝으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 교육 관련된 공익제보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공익제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국민들께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또 국회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만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도 좀 겪고 있고요. 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 안에서에 대한 비리 문제를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이 왜 문제냐고 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른들의 어떤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좀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근데 또한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 동료로서 어떤 한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그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상, 양심의 그 표현의 자유, 전향서를 좀 들이미는 형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탄원서 같은 거, 누군가를 처벌하여 뭐 관리자들이요, 소위 말하는 뭐 법인 관련자나 뭐 관계자가 와가지고 서명하시오라고 들이밀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전향서죠, 일종의. 전향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라면 그것이 과연 교육기관의 모습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 과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봐왔던 전향서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들, 공익제보자들이 또 숙명처럼 많은 분들이 또 겪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저 제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 문제 있어 라고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이런 전향서 같은 탄원서에 서명해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좀 절절합니다. 그래서 최근 겪었던 일이라 네. 한 말씀 드리면서요. 아이고. 우리 함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학교가 아직 구한 말이에요. 네, 씁쓸하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그럼.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게 학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오늘의 학교 같지는 않겠죠.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방송하기 분째- 전에 네. 짧게 한마디. 사실은 지금 이 녹화장에 서울미술고등학교에 우리 정미연 선생님도 자리를 네. 함께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사립학교 그
어떤 공익제보 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네. 사립학교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이 정말 잘못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징계가 내려져도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미연 선생님도 하여튼 끝까지 투쟁하셔서 네. 저도 복직하시기를 마지막 정미연 마지막이라고 선생님께 하니까 네, 우리 등참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미연 선 이제 제가 좀 앞서서 해직됐고요. 우리 안정훈 선생님, 네. 정경훈 선생님, 예. 정미연 선생님 있는데 정말 그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공익 제보를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정말 교육감이라면 저는 네. 사업에 계신 교직원들 공익제보 하시라. 공익제보가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을 때 그리고 당사자인 교직원이 공립특채를 희망하면 공립특채 하겠다. 이 선언만 해도 아까 저는 사학법 개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지금 벽에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교육감들이 사학비리 얘기하면요 지금 현행 법상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행 법은 법대로 네. 다시 개정 작업을 하더라도 현행 사학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최초 문을 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으로 특채될 수 있어요. 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정훈 선생님이나 정경훈 선생님이나 정미연 선생님이 공립으로 온다고 할 때 그 사립학교들이 더는 감히 이렇게 위법 탈법을 못 할 건데 네. 그런 용기 있는 선언을 우리 교육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안민석 의원 그리고 이제 세 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학교가 정말 진짜 근본에서부터 다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네. 됩니다. 저희가 2회 방송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3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